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2일 제11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강제이행 두 가지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중에서도 손해의 의의와 그 다음에 손해의 종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시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특별 손해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이제 채무불이행 시점에서 또는 이제 가행의 시점에서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3번입니다.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예정이 있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그 예정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죠. 이건 사실 손해배상 예정에 관련돼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와 같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매도인이 그 매수 자금을 기초로 해서 제3자로부터 뭔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몰수당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그러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상 손해는 아닙니다. 자, 5번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이 갖게 되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일이 아닌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된다. 이때부터 발생하는 거니까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특별 손해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특별한 손해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되고요.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번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영업용 물건의 멸실 시 수리기간 동안 영업손실의 휴업손해와 같은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된다. 영업용 건물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상 손해로 볼 수 있을 겁니다. 8번입니다. 채무 불이행 시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에 가름하여 실내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 실내이익은 이행이익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은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러니까 8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9번입니다. 9번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은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을 이제 지연 손해배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거나 일부 손괴되어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 영업용 물건이 이제 손괴되어 가지고 수리하는 동안에 영업을 하지 못한 그런 손해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앞으로 계속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건 안 되지만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그 물건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하지 못한 그런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설계비 또는 공사 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은 그러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 뭐 건물의 매수인이 다 설계비와 공사 계약금을 지출한 그런 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제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고요.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기간 동안 매매 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담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자,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해서 잔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이거는 이제 이행불능이라고 한다면 불능 시점에 시가상당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행지체 같은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손해배상 그 해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지체된 기간 동안에 이제 공시지가가 급등해서 그래서 양도소득세,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사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급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그럴 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출석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각각의 수업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채무불이행의 효과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은 이런 정도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도가 채무불이행의 효과인데요. 보통 우리가 채무불이행하면은 많이 언급되는 거는 이 세 가지가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세 가지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행 강제가 채무불이행의 효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청구권에는 다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능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속에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은 뭐 채무 불이행과 상관없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반환을 강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든 청구권의 공통된 속성이기 때문에 이행 강제라고 하는 것이 채무 불이행의 효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행 강제도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언급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있고요. 계약 해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행 강제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지에 관련된 특히 이제 계약 해지의 요건이나 그 다음에 계약 해지가 되면 이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계약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손해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요건. 특히 이제 손해배상 중에서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게 있잖아요. 통상손해와 그 다음에 특별손해라는 게 있는데
예견 가능성을 기초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통상 손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거니까 예견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손해배상 범위 내에 포함되는데요. 특별 손해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죠. 즉 손해배상의 범위에 393조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 중에는 손해배상의 산정 문제. 그래서 뭐 과실상계라든지 그 다음에 손익상계라든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시점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주로 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예정 문제도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무불이행의 효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 강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행 강제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국가의 조력을 얻어 채무의 내용을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이행 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가의 조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절차로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즉 권리가 있느냐, 채권이 있느냐 여부가 먼저 판단이 돼야 되겠죠.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력을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의 조력을 얻어서 채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그 먼저 소송 절차를 통해서 판결문을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을 얻게 되면은 집행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강제 이행이라고 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법, 강제 이행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단계로서 소송 절차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소송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이제 그 판결을 갖고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강제 이행의 방법. 강제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직접 강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강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 그 채무의 실현 내용을 강제시키는 걸 얘기하고요. 대체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꼭 채무자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일단 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채무자한테 부담시키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런 집행 방법. 그걸 이제 대체 집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 강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그런 벌칙 같은 그런 것들을 부과함으로써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이걸 이제 간접 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대형 판결을 얻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강제 집행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의 특징은 먼저 직접 강제가 가능하면 직접 강제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접 강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 자기 채무 같은 경우나 뭐 그런 부자기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역시 간접 강제가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직접 강제나 대체 집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 강제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간접 강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걸 채무를 억지로 강요시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런데 간접 강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걸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한다든지 위자료를 청구한다든지 그런 건 당연히 허용이 돼야 되겠지만은 동거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강제라고 하는 것도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간접 강제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접 강제조차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집행 자체가 불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법리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법리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강제 이행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직접 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금전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직접 강제하냐. 채무자 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경매에 넘기고 그 경매 절차에서 이제 돈으로 환가가 되겠죠. 그럼 환가가 되면은 그 환가된 금액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으로 채무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채권인 경우, 즉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럼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이런 방법을 통해서 채권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 인도 채무 같은 경우에는 뭐 집행관이 직접 점유물의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해서 채권자한테 인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해야 되는 의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요. 그럼 법원이 이제 매도인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그 판결이 있게 되면은 그 승소 판결문을 갖고 매수인 혼자 단독으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런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도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채무자 같은 경우에도 즉 매도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등기 인수를 청구하는 그런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게 되면은 매도인 혼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이고 매수인이 채권자이잖아요. 그런데 채권자가 수령하기를 거절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같은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바로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거기서 승소하게 되면은 바로 매수인 명의로 매도인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도 채권자니까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요. 그 판결문에 기초해서 매수인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대체집행인데요. 대체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체적 자기 채무, 어떤 것을 해야 될 채무 또는 부자기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대체적 자기 채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은 거니까 제3자한테 그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제3자한테 들어갔던 비용, 그 비용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체적 자기 채무에 대한 대체 집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기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기 채무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진 현상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자기 채무나 대체적 자기 채무 같은 경우에 대체 집행이 가능하게 되면은 그 대체 집행을 위해서 일단 비용을 채권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대체 집행을 한 다음에 그 비용을 이제 채무자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는 수도 있지만은 채권자는 법원에 미리 그 대체 집행을 위한 비용의 지급을 성급하도록 그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 집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대체 집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유의해야 될 게 이런 게 있겠죠. 갑이 을에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보수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공사계약을 갑과 을이 체결했어요. 얘가 도급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수급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공사를 하는 거는 그건 뭐 꼭 을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이제 보수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급인인 을이 하지 않으니까 그때 갑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수공사를 하도록 갑이 을한테 이행을 청구하고요. 첫 번째 경우는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 판결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체 집행을 합니다.
즉 판결을 강제 집행하고요. 그 판결을 강제 집행, 대체 집행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하도록, 제3자가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을 을한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제 이제 이런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갑이 바로 자기 스스로 보수공사를 이행을 합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맡기든지 제3자한테 보수공사를 맡기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갑이 비용을 지출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큰 차이는 없게 되겠죠. 다만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강제 이행의 방법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가지 다 결국은 제3자가 어떤 정해진 일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하나는 손해배상의 방식으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대체 집행의 방법으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간접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대체적 자기채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그 사람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보고 하도록 그렇게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간접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작위 채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공장이 소음과 악취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될 의무라든지 또는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 이런 의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강제하기가 되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날수로, 그러니까 위반 행위를 한 날짜 비율로 얼마씩의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이제 간접 강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만 그 간접 강제의 방법은 채무자만의 의사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나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은 채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간접 강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 중에는 이제 채무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채무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여러분들 편무예약, 쌍무예약 그 기억나세요? 이제 이거는 보통 그 일방예약, 쌍방예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방 예약이나 쌍방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계약이 성립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법 2에서 매매 계약을 배우면서 그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일방 예약과 쌍방 예약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표시라든지 그런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약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완결권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바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편무계약이나 쌍무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의사표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형태의 예약을 편무예약 또는 쌍무예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청약을 해서 상대방이 승낙해야 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의사표시할 것을 명하는 판결, 이걸 이제 대형 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판결을 얻으면은 그 판결 자체가 의사표시를 가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해야 될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형태의 강제 집행 방법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손해배상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손해배상의 의의라든지 뭐 이제 그런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대표적인 이제 구제수단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구제수단이 됩니다. 이 손해배상이라는 구제수단에 대해서 한 번씩 이제 천천히 하나씩 내용 살펴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손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해라고 하는 것은 법익에 대한 비자발적인 손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손실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손실을 파악하게 되냐면은 채무불이행 또는 가행위가 있기 전의 재산 상태와 그 다음에 그 후의 재산 상태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의 재산 상태가 더 줄어들었다면은 그 줄어든 만큼의 차액을 손해라고 파악하는 방법, 이게 이제 차액설이 되겠죠. 이 차액설이라고 하는 그 손해의 개념은 재산적 손해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유익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액설의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규범적인 손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재산 상태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연 손해가 인정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차액설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좀 그 어떤 걸까요?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학생들한테 말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눈으로 글을 읽고 손으로 이제 타자를 치기 때문에 만약에 다리가 다쳤다고 해서 뭐 월급이 더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불편하겠죠. 당연히 사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불편하겠지만은 교수가 다리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재산 상태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리 다친 것에 대해서 치료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치료비만큼은 재산이 줄어든 것이니까 비자발적인 손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다 낫고 난다면은 낫고 났는데 이제 다리를 좀 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노동 능력이 상실됐지만은 재산상의 상태가 차이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과연 손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규범적인 손해, 재산 상태가 차이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손해가 인정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차액설에 따르면은 그 경우에 그 재산상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범적 손해의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비록 재산 상태의 차이가 없더라도 손해를 인정해주는 그런 게 이제 우리 법 판례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신손해 같은 경우에 손해액을 판단하는 방법은 차액설이 있고요, 평가설이 있습니다. 차액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기 전의 재산 상태와 있은 다음에 재산 상태의 차이가 있었을 때 그 차액 자체를 뭐 예를 들면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한 소득을 손해로 파악하는 방법, 이건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재산의 차이를 비교해서 손해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기 전의 손해와 그 후의 있기 전의 소득과 그 후의 소득에 차이가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일단은 신체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뭐 팔이 하나 잘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소득은 줄지 않았지만은 몸에 이제 손해가 가해졌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각각의 신체 기능이 이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노동 능력이 얼마만큼 상실됐는지를 정하는 평가표가 있어요. 그 표에 따라서 비록 손해가 좀 이제 재산상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는 방법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눈 같은 경우 실명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노동력 100% 상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이 돼가지고 그 전과 그 후에 소득이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체 소득 자체를 이제 손해배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차액설에 따를 경우에는 약간 좀 손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손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규범적인 손해 개념 또는 이제 정신상의 손해 같은 경우도 사실 재산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손해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차액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손해를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는데요.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손해,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요. 또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은 이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손해를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묶는 이유는 이쪽은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정신적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는 것과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은, 적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내 재산이 줄어드는 손해를 적극적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데 늘어나지 못한 손해를 소극적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크게 정신적인 손해와 이제 재산적인 손해를 구분한다면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이고요. 정신적 손해는 이제 정신적 손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손해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럼 손해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손해의 유형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신적 손해가 재산적 손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경제적 가치, 경제적 재산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이런 것들을 이제 재산적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손해의 종류에는 이행이익의 손해와 실내이익의 손해, 두 가지 손해가 있습니다. 이행이익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재산 상태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재산 상태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재산 상태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 이거를 이제 이행이익의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실내이익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행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 예를 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다음에 집을 하나 구입했는데요. 그 집에 설치할 무슨 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건축 자재 같은 거를 구입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집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자재 같은 것들이 만약에 의미가 없게 되겠다. 왜냐하면 그 집을 위해서 맞춤형 자재 같은 걸 구입해 놨는데 결국은 그 자재 같은 걸 다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그런 손해를 실내이익의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행이익의 손해라고 하는 건 보통 이런 게 있겠죠. 값이 있고요. 만약에 X 부동산을 을한테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갑이 매도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이 되었을 경우에 1억 원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요. 매매 대금은 1억 원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이 X의 시가가 뭐 예를 들면 1억 5천이라고 얘기합시다. 왜 1억 5천짜리 그 물건을 1억 원에 팔았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뭐 물을 필요 없겠죠. 당사자들의 계약 관계에서 그런 걸 약속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그 소유권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다면은 을의 재산 상태는 당연히 1억 원을 이제 갑한테 지급하고 1억 5천짜리를 넘겨받게 되니까 플러스 5천만 원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것 반대로 본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5천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갑이 이제 채무를 불이행해서 또는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X를 을한테 이전시킬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X 대신에 이제 그 X에 해당하는 시가상당의 1억 5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 1억 5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은 을도 갑한테 1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5천만 원만큼의 재산적인 이제 이득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이득이 생기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5천만 원만큼만을 5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억 5천이 손해이고 1억 5천이 손해이고, 왜냐하면 X라는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1억 5천이 손해이고 1억이라고 하는 매매 대금은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을 거쳐 가더라도 5천만 원이 손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손해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은 놓여있을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런 손해배상을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행이익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의 재산 상태,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재산 상태를 비교한 그런 재산 상태를 이행이익의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내이익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KTX를 타고서 10만 원을 내고서 계약을 체결하러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자체가 그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비록 자발적으로 지출했지만은 상대방의 이제 행위에 의해서 그러한 지출된 비용이 무익한 것으로 되는 손해를 실내이익의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실내이익의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 민법 535조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죠. 이제 535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표제로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535조에 보면은 계약이 무효된 경우에,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그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걸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은 이렇게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을이 채무를 이행을 지체하고 있을 때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은 있었을 재산 상태를 만들어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손해배상은 실내이익의 손해배상, 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은 내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내가 지출한 비용이 무의미해지지 않았을 그런 그 비용, 그런 것들을 손해로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해서만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만 그 이행이익을 한도로 이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 자체는 좀 약간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약간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것이 지문에서 객관식 선택형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 그때 이제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 주로 유효하게 작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이행이익을 한도로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비판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판례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허용하면서 그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 중에는 적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는데요. 이제 적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재산이 줄어든 것을 적적 손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극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를 소극적 손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손해의 개념에는 이제 불법행위도 다 포함해서 손해의 개념 같은 걸 설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몸이 다쳐서 치료비를 지출해야 됐다
라고 했을 때 그 치료비라고 하는 손해, 이것은 내 재산이 줄어든 것이니까 적극적인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내 신체가 이제 뭐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다. 예를 들면 팔을 하나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앞으로 들어올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손해를 소극적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에는 이제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또 그리고 1차 손해와 후속 손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책에는 소개가 돼 있기도 하고, 소개가 돼 있지 않기도 하고, 그런 소개가 돼 있지 않기도 하죠. 이 두 가지 거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제 법익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뭐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내 몸을 이제 다치겠다라고 하면 그 몸을 다치게 한 것 자체가 직접적인 손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직접적인 손해를 매개로 해서 다시 또 파생되는 손해. 예를 들면은 내 신체가 다쳤기 때문에 수익을 그러니까 내가 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그 소극적인 손해 같은 손해들을 간접적인 손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간접적인 손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손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긴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손해라는 개념으로 간접 손해의 개념이 활용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1차 손해와 후속 손해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익에 관련돼 있는 법익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그 손해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더 이상 확대된 손해, 이런 손해들을 후속 손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 또는 1차 손해와 후속 손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보겠지만은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 인과관계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해행위와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련된 것은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이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또는 1차 손해와 후속 손해가 이렇게 논의가 된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주제를 같이 가지고서 한번 그 변호사 시험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개념 자체가 이런 경우에 유용한 개념이구나라고 한번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1차 손해와 후속손해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손해배상의 범위, 인과관계 그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인과관계,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죠. 조건설적인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건설적인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무한히 확대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그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를 타고서 이 원인 이게 확대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결과 자체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설은 그런 상관 인당 관계설을 통해서 그런 인과관계가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한 원인이 있었다면은 그러한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면은 결과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이제 그런 경우를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 인과관계설은 객관적 또는 주관적,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구분이 되느냐?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사정, B라는 사정, C라는 사정 이런 사정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이 존재하게 되면은 결론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A 사정하고 B, C 사정만 고려해서 이제 결과를 판단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폭행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폭행에 의해서 피해자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제 피해자의 특이 체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의 특이 체질로 인해서 그 이제 바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경우에 조건설에 따르면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에 의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특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특이 체질이라고 하는 사정을 빼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단순히 폭행과 넘어짐 정도로는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폭행과 넘어짐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정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 상당성 있는 사건들만을 고려해서 인과관계, 조건설에 따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을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정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집어넣어야 되는지 또는 집어넣으면 안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집어넣을까라고 할 때 객관적, 주관적, 절충적이 나뉘게 됩니다.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이런 이제 특이 체질 같은 것들은 상당한 그런 사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걸 빼게 되고요. 주관적 같은 경우에는 비록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이 행위자가 예를 들면 폭행하는 행위자가 알고 있었던 사정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사정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는 몰라도 이제 가해자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정을 이제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더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죠.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집어넣어야 되고 빼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고려하고 또 주관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건들을 집어넣고 모르고 있는 사건들을 빼놓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일체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뺄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가해자가 특이체제를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특이체질 같은 것을 인과관계 판단하는 범위 속에 사정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사망이라는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은 이제 그 가해자가 특별히 알고 있는 그런 사정들, 이런 사정들은 우리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포함시켜야 될 사정들 또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걸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정들은 빼고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을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러한 그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손해배상 범위, 우리 민법은 393조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을 하고 있죠. 우리 민법 393조라고 하는 것은 영미법상의 예견 가능성을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이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을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모두 다 배상해야 되는 그러한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가 무한히 확대돼서 가해자가 또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당 인과관계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393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당 인과관계설이 없더라도 우리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상당 인과관계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상당 인과관계설과 393조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설적인 견해는 독일의 상당 인과관계설이나 우리는 민법의 393조나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견해인 것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은 결코 이제 뿌리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은 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직접 손해, 간접 손해 또는 1차 손해, 후속 손해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복잡한 논의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당연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성을 갖고 있는 인과관계, 즉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393조라고 하는 것을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라서 설명을 한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법제화에서 중요한 것은 393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떠한 손해가 393조의 통상손해인가 그래서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가 또는 어떤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인과관계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393조의 393조라는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법 393조는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손해와 특별 손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채무불이행이라는 사건이 있었으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통상적인 손해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돼서 채무자나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특별 손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예견할 수 있었거나 또는 예견했던 그러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그런 특별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이제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런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가 알았는가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은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특별손해라고 하는 것의 예견 대상,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겁니다.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걸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액수와 그 손해가 발생한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손해의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가 여부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예견 시점, 어느 시점에서 알았는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채무불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가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의 전통적으로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예견 시점을 채무불이행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393조는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른 규정이라고 통설적으로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사정,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번은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른 이제 조문 조항이고, 즉 이제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2항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식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통상 손해이고 어떤 것이 특별 손해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인정의 문제인 겁니다.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인정의 문제인 건데, 어떤 경우에 통상 손해가 인정이 되고 특별 손해가 인정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뭐 개략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통상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불능 이후의 시가 상승액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2020년 4월 1일 날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럼 이 당시의 시가, 뭐 계약 체결일은 뭐 좀 길게 잡아볼게요. 12월 1일 날이었고요. 2020년 뭐 9월 1일 날, 이때가 불능 시점이었습니다. 불능 시점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시가가 1억이다 라고 한다면은 1억이 이제 통상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개월 뒤에 이 X라는 부동산의 시가가 뭐 예를 들면 1억 5천이 되었다. 그럼 이 5천만큼 증가한 것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서 증가한 거잖아요. 이런 시가 상승분이라고 하는 손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해서 시가가 상승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런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시가가 상승할지 상승하지 않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 뭐 신도 아닌데 시장의 흐름을 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높은 확률로서 예측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손해가, 시가의 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 손해로 취급이 되는데, 그것이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만약에 계약 체결하는 시점 2019년 12월 1일 시점에서 목적물의 가치가 5천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불능이 된 시점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2배로 증가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시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통상 손해, 특별 손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시점이 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액, 그러니까 이제 시가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된 시점 이후에 목적물의 시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이 훼손됐을 경우에 또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수리를 하거나 또는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통상적인 손해가 됩니다. 통상적인 손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하자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목적물이 훼손된 것이나 하자로 인한 목적물의 가차락분이 통상의 손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수리 비용이 가차락분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럼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현저하게 뭐 초과하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가차락분 대신에 이제 적은 가차락분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통상의 가차락분이 통상의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그 가차락분, 이제 수리 비용이 통상의 손해가 되는데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제 그 수리 비용이 가차락분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가차락분이 통상의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리 비용 자체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매수인이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금 부족으로 다른 매매 계약을 해제당하고 계약금을 몰수당한 경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갑이 매도인이 되고요, 을이 매수인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1억의 매매대금을 받아서 이 1억의 매매대금을 근거로 해서 병으로부터 이제 X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1억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즉 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갑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X 토지를 구입하지 못했고 오히려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당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당한 것은 요거는 이제 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약금 몰수가 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위약금을 몰수당한 경우에 이런 손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갑이 병과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만약에 그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은 병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갑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 그러한 특별한 사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이제 특별 손해로 취급이 돼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지출한 설계비와 공사 계약금 이런 것들은 특별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매수한 매수인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비와 공사 계약금을 미리 지출한지 여부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이 훼손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는, 영업 손실을 입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런 영업 손실은 당연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면 영업 손실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통상의 손해와 해당하는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선택형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다른 부분들은 오늘 설명한 부분들은 실내 이익의 손해배상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약간 좀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부분에서는 이 구분 자체는 판례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문제에서도 많이 좀 문제되는 그런 사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가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어떤 손해가 통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이 구분들을 통상적인 그런 경험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줌 모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